예, 지금부터 이야기할 세 번째는 이산의 처지. 이산이라는 건 여러 사람이 같이 겪는 것을 시인이 더 절감하고 노래한 겁니다. 네 번째는 시인 자신이 방랑시인이 돼서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족과 함께 살기를 희망합니다마는 이 서방을 유리하고 이산을 강요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이산이 심하면 난민이 되기까지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산이 뒤따라지는 게 상례입니다. 난리를 피해 어쩔 수 없이 가족과 헤어지고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이것을 고향을 잃었다고 하는 정도를 넘어선 더 처참한 비극입니다. 고향을 잃었다, 실향이라고 하는 게 시에 아주 주제인데 전쟁이 일어나서 고향을 떠난 것이 신랑의 가장 큰 이유고 가장 심각한 사유입니다. 이 비극을 많은 시인이 절실하게 노래했습니다. 이 점에서 시인은 불행을 노래하는 사람들의 대변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 불행을 겪고 그 대변자일 때 시인은 그 불행은 공동의 불행이기 때문에 특별히 소외되지는 않습니다. 당나라 시인 두보가 일찍이 그 본보기를 보여 봄에 말리 나온 나그네 난리 평정대 어느 해 돌아갈 건가, 출래 말리갱 정난 기년귀라고 하는 귀한 돌아가는 기러기를 보고 자기는 돌아가지 못하는 걸 한탄하는 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러기가 북으로 날아가는 걸 보니 고향이 더욱 그립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래 시인들이 되풀이하면서 아주 어떤 원형 내지 정령이 되었습니다. 있던 아우들 모두 흩어지고 집이 없어 생사를 물을 수 없구나. 유제 각분산하고 가무 문생사로다. 월야억사제. 달밤에 자기 아우를 추억하면서 그리워하면서 지는 시다. 형제 헤어짐도 이때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형제 헤어짐은 좀 덜 생각해요. 이런 말로 이산가족의 슬픔을 토로했습니다. 이산가족의 슬픔을 토로한 시의 어떤 고전적인 원형을 두보가 보여줬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두보는 알록산이라는 난리가 나서 그런 순환을 겪었습니다. 전쟁으로 가족과 이별한 비극을 노래한 시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 게 많습니다. 한국 현대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한국전쟁 때문에 생사를 모르고 흩어져 이산가족의 문제가 절박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일어난 이산가족이라 할 때 한국이 그 대표적인 본보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떠나온 고향이 가지 못하는 다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피해 당사자의 시인들이 걷잡을 수 없는 절규를 어떻게 날까 고민했고, 북에서 피라놓은 시인 몇 사람이 그런 사연을 아주 처절하게 노래했습니다. 김규동은 살아생전에 만나다도 보았으면 허구한 날 근심하던 내가 왔다고 어머니가 말하리라고 생각하고 북에서 온 어머니 편지라는 시를 썼습니다. 북에서 어머니 편지가 왔다고 생각하면서 썼습니다. 북의 어머니는 자기를 만났다고 하는 편지를 보냈다는 불가능한 상상을 했습니다. 신경님은 어머님 나는 고향 땅에 돌아가지 못하는 시에서 죽어서 휴전선을 떠도는 홀령이 하소연하는 사연을 전했습니다. 신경님도 그런 이산 가족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시는 썼습니다. 전봉건도 남쪽으로 내려온 이산 가족입니다. 감견의 저편을 내 집에 부는 바람의 허연 뒷덜미를 보고 앉았습니다. 그런 묘사 속에 고향에 대한 그림이 잘 나타나 있죠. 우리는 만나지도 못하지만 새들은 오고 가면서 서로 만난다. 두부가 돌아가는 기러기를 보고 고향을 그리운 것보다 더하죠. 새들은 휴전선을 마음대로 오고 가니까. 한국전쟁 이후 더욱 고착화된 분단은 인류 역사에 전례가 없는 비극입니다. 이렇게까지 심한 예는 인류 역사에 없습니다. 이에 대처한 작품은 이산과 이별을 노래하는
시가 어디까지 나가느냐 하는 세계 문학사가 어디까지 나갈 수는 소중한 사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의 비극일 뿐 아니라 인류의 비극을 가장 강도 높게 보여주는 작품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절규는 지쳐서 그만두었습니다. 이런 절규를 하다가 결국 그만뒀어요. 현실을 타개할 방도가 없어 불가능한 상상에서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목소리를 낮추어 잔잔한 울림을 이제 전하기도 하고 극적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어떻게 달라지니 관심을 가지고 이제 도달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로부터 직접적인 절규로부터 상당히 복잡한 사연으로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살 수 없어 떠나서 정착으로서 찾지 못하는 사람들 난민을 합니다. 이산 가족의 또 하나의 형태이고 더 심각한 형태입니다. 지금은 난민이 넘치는 시대죠. 환영하는 곳이 없어 이 나라 저 나라를 전전하면서 온갖 고난에 시달립니다. 난민의 나라 지금 온 세계가 흔들립니다. 세계사의 비극이 난날에 확대됩니다. 세계 문학사의 새로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민의 처지를 스스로 노래한 노래 작품은 별거 찾아보기 어려워요. 왜냐? 난민은 그런 처지를 노래할 경황도 없고 그런 형편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난민의 처지를 다른 사람이 보고 동정하고 공감을 한 작품부터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영국의 시의 오드는 전혀 자기는 난민이 아닙니다. 근데 난민의 처지를 공유하고 난민의 노래, 리퓨지 블루스라는 걸, 리퓨지 난민입니다. 난민의 노래라는 걸 지었어요. 거기서 너희는 여권이 없으니 공식적으로 죽었다. If you got no passport, you are officially dead. 이때 if는 가정법이라기보다는 라고 한다면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뒤에는 동사가 가정법 쓸 때하고 좀 달라져요. 여건이 없다면 너희들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죽은 존재인데 여기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 난민을 입국 심사를 하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이런 기막힌 구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부딪히는 것은 아니어서 그렇게 절박하지 않습니다. 난민을 대신 대변해 주는 노래입니다. 생사가 불명 상태에서 황하는 난민이 시를 쓸 여유가 없고 시를 썼다 하더라도 인정할 만한 매체에 발표되지 않으니 세상에 널리 퍼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에 올리면 되는데 인터넷 나오기 전에는 적당한 매체가 없었어요. 요즘은 아주 최근에는 인터넷에 이런 게 올라 있습니다. 남다른 행운으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다음에야 처참한 시련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김교동이나 전봉근 같은 시인도 월남에서 한참 정착하고 시인으로 등장하고 활동하니까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를 쓴 것과 비슷합니다. 미국에 정착한 아랍인 데라드지라는 아랍인 이름 참 발음하기 어려워 라는 시인이 영어로 썼습니다. 나는 떠도는 영혼이다. 나는 공포에 벗어나는 도망꾼이다. I am the migrant soul. I am the fugitive from the fear. 이런 것은 한숨 돌린 후에 난민의 처지를 돌아본 시입니다. 앙즈 가브리엘이라는 가명을 쓰는 시인이 있는데 가브리엘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대천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이 세상에 전하는 대천사이죠. 이 사람에서도 또 가브리엘을 대천사로 칩니다. 앙즈는 천사란 말입니다. 감히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그 필명을 사용하는 가명을 사용하는 사람과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이 자기는 난민을 도와주는 천사이고
천사의 인도를 받아 희망을 가지자고는 난민의 심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난민들은 레퓨지에라는 시에서 난민이 되게 된 처지를 처절하게 그립니다. 군인들이 한밤중에 밀어닥치지 않고 폭탄이 터져 침상까지 까부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고 그런 사태가 일어난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 멀리 가서 마침내 더 좋은 날이 있음을 알게 되리라고 하는 말로 결말을 쓰면 싫었어요. 라바 dans le pays lointain il connaîtront enfin de meilleurs lendemains. 라바 저쪽에 멀리 있는 나라에서 그 사람들은 마침내 더 좋은 내일을 맞이하게 되리라. 이런 말로 결론을 삼았습니다. 이런 시가 오늘날 상황을 보여주는 처참한 시인데 난민 자신들이 직접 겪은 일을 노래한 시도 이제는 인터넷 같은 데 올려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서 이어서 다루지 못했습니다. 이름만 난민들의 절규는 시가 아니어도 시다. 그 사인이 심각하면 시고 이 표현이 이러냐 저러냐 하는 것을 시인이 상상에 의해서 뛰어난 표현을 하더라도 난민의 절실한 심정을 픽진하게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위대한 시인이 남긴 고전적인 명작이라야 높이 평가를 말한다고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해 왔습니다. 거기다 더 보태서 신뢰할 만한 매체에 발표된 것이라야 정식으로 출판된 것이라야 작품을 인정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거기에 못지않게 가치를 가진다는 쪽으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되고 문학은 진실에 우러나야 하고 진실은 세상에 밑바닥이 있고 처참한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쪽으로 관심을 돌려야 하고 또 거기다가 이제는 이런 난민이 세계에 넘치는 사태가 어느 나라 일이 아니고 어느 대륙이나 어느 문명권만이 아니고 인류 전체가 지구인이 모두 한 가족이 돼서 겪는苦난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문학의 범위를 자기 나라로 하고 자기 나라가 무사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 나라가 잘 되면 세상에 근심을 잊었는데 이 모든 것이 지구인 전체가 함께 겪는 일이다. 호모사피엔스는 사실 혈통을 따져도 몇 천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지구 전체가 하나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돌려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난리가 나서 피랑간 투보로부터 오늘날 난민에 이르기까지 이런 그 이산과 난민의 것이 점점 영역이 확대되고 그 나타내는 사연과 표현이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간추렸고 또 미비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이 더 많이 보충되고 논의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곁들이 말할 것은 문학을 연구하면서 언어권이나 국적에 따라 그 전공을 한정해서 이야기하는 관습을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이고 어떤 말로 된 누구의 문학이라도 다 우리의 문학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속에 받아들이는 쪽으로 생각을 바꿔야 된다 생각해요. 이 문학사 탐색은 한국 문학사다, 동아시아 문학사다, 불문학사, 동문학사를 넘어서서 문학을 전체로 하나로 보겠다고 선언하고 시작했는데 그래야 될 필요성을 오늘의 이 대목에서 더 우리는 절감하게 됩니다. 자, 이제는 토론해 봅시다. 선생님, 일제강점기에 만주로 많은 사람들이 남부 여대하고 갔거든요. 이광수의 삼봉인의 집 같은 데 보면 가다가 막 땅 팔아먹는 얘기도 나오고 이랬습니다. 그런 것을 난민의 시각이나 이런 난민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을까요? 그것도 난민 범죄에 들어가죠. 자기 못 살고 가게 되니까 난민의 범죄에 들어가고 난민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개인이나 한 가족이 아니라 이렇게 무더기로 간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그때도 개인이나 가족이 간 게 아니라 무더기로 갔죠. 무더기로 갔고
그것도 난민의 범죄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요즘 난민은 그보다 더 심각한 거고, 난민은 자기 나라에 돌아갈 수고도 없고, 가면 받아주는 것도 없다는 이중의 장애가 있는데, 그때는 만주에 갔다가 돌아올 수도 있고, 만주에 가서 그쪽에서 받아주느니 안 받으니 없이 가서 물론 살면 됐으니까 난민은 난민인데 그 사정이 덜 절박한 난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없는 난민들의 절규는 시가 아니어도 좋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요즘은 이제 난민이 비참한 것이 그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다가 수없이 바다에 빠져 죽는, 거기에 난민의 처절함이 자주 잘 나타나죠. 만주로 갔을 때는 그러한 순환은 별로 겪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이 조선은 사람은 다 만주로 보내고 여기 자기들이 와서 살라고. 그래서 만주가 낙토다 그쪽으로 가라고 권장하고, 그래서 고향을 등지로 만주로 간 것이 일종의 양면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여기 억압이 너무 심하니까 그쪽으로 가서 어떤 이 항일 투쟁의 기회를 잡으려는 것도 되지만은 그쪽으로 가라고 하는 일본 식민지 통치에 순응하는 것도 돼요. 이거 다 쫓아보내고 이 땅은 일본 사람이 다 와서 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식민지 통치가 오래됐으면 우리 참 한반도에는 인구 비례로 일본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인구 비례로 일본 사람이 더 많고 우리나라 사람이 적으면 독립에도 골치고 오래 가면 걸어갈 뻔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여기 날씨 좋고 기후 좋고 지진 나오지 않고 자연재해가 없고 너무나 녹토기 때문에 이거 다 차지하려고 했어요. 조선시대에 그 전가사촌이라고 그래서 경상도 사람은 함경도로 보내고 전라도 사람은 평안도로 집단적으로 보냈다고 했는데 그들이 남긴 시가 작품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발견된 건 없어요. 울릉도 개척한 가사들은 있는데 그때 사람들은 아마 작품을 쓸 만한 사람들이 안 가고 전라도 경상도에서도 농토 없고 못 사는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이 갔겠지. 그리고 그것도 그래. 어떤 의미에서는 정부 정책에 의한 강제 이주지만은 또 한 사람들이 자진해서 갔지. 거기에서는 농토가 있고 살 길이 있으니까. 그러나 작품을 창작할 만한 사람들이 안 가고 그런 데서 사람들의 민요라든가 이런 구비문학적인 창작을 많이 썼겠지만은 전해지지 않지. 그래서 이 난민의 역사와 난민 문학의 역사 이런 것이 또 상당히 큰 연구 주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난민 체험은 다른 나라 사람보다 이산의 체험은 가장 절실하게 했는데 난민의 체험에는 강도가 약해. 이런 것도 난민이 됩니까? 왜 조선시대 설화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 남편이 일찍 죽었을 경우에 부인이 남편 따라 죽었다고 해놓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밑에 하인하고 묶어서 저쪽 북한 쪽으로. 그건 도망꾼이지. 도망꾼을 난민이라고 하는. 도망꾼하고 난민은 역시 집단적으로 가는 것이 난민이고, 함흥에서 그 미군 배를 타고 수십만이 내려온 거, 그건 난민의 범죄에 들어가요. 그러나 난민은 이제 그쪽은 떠나야 되지만 이쪽엔 받아주기로 했으니까. 진짜 난민은 떠나지 않을 수 없지만 받아주는 것이 없는 게 진짜 난민이지. 오늘날 난민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난민의 그 정도에 따라서 난민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을 거고, 거기에 맞추어서 또 작품을 연구하는 것이. 근데 이제 이 스스로 넘어온 사람들, 구상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 자기 발로 남한으로 왔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고, 북한을 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하기는 조금 난민. 그러고, 난민이 가지고는 집단적 성격이 없잖아요. 예, 떼소리로 그냥 난민들은. 예. 함동선 같은 사람은 난민 정서가 많고, 눈 감으면 보이는 어머니 하면서 애성감 바라보는 그런 얘기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산과 난민, 그러니까 자진해서 그 나라를 옮기는 거, 이런 거 그런 건 또 망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거는 망명의 개념에 가까울 거야. 망명. 이 나라에 살기 없어서 택해서 저쪽으로 간 거. 그 북한에서 내려온 지인이나 여기서 북한에 올라간 사람은 오히려 망명이라는 개념에 가깝지 않을까. 그러니까 망명, 이산, 난민을 구별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오늘 난민도 자기가 망명이기를 바라고 망명으로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데 상대방에서 잘 인정해 주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지. 그렇게 망명이라고 할 때는 돌아가면 반드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거라 안전을 구하길 때는 망명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명, 이산, 난민을 개념성으로 구별하고 문학적으로인데 물론 망명도 문학에서 문제가 돼요. 그 릴케가 하이네가 독일을 떠나서 유럽을 방랑하면서 주로 프랑스에 머무는 건 망명이었고 돌아가면 잡히고 빅터 유고가 그 나폴레옹 3세에 반대했다가 추방당해서 그 프랑스 가까이 있는 영국령 섬 거기 가서 지내는 것도 망명이죠. 그래서 망명 문학에 대해서도 서정시 뭐 동서고금 허드 하나에서 다룬 적이 있으나 여기서 부각시킬 만큼 망명은 그런 포괄적 의미가 없어요. 망명은 거의 다 개인적 차원이지. 북으로 가고 남으로 온 그 시인들의 경우는 망명의 개념으로 봐야 돼. 예, 양명문. 망명이죠. 서로가 다 망명이죠. 구상 그렇죠. 망명이죠. 망명. 윤영천 교수님 예? 유이민 씨라고. 유이민. 예. 유이민이라고 하면은 난민에 가까웠죠. 유이민은 거의 난민이라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고전적인 문학사 개념은 실론에서는 이런 건 전혀 문제 삼지 않았지만 이게 사실 중요한 문제고 심각한 문제이죠.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인 이런 난민 체험이 별로 없는 채로 난민이 쓴 시나 아니면 난민을 생각하고 쓴 시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그래 이산화의 체험은 가장 심각하다 그렇지. 그런 범주 중에 이산은 우리가 제일 심각해. 또, 연해주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거. 그것도 중요한데, 그걸 뭐라고 일반적인 범주 속에 어디에 넣어야 될까 몰라도. 블라디보스톡에서 카자흐스탄으로 가는. 예. 예.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우리의 예, 경험이죠. 예. 경험이야. 그거를 망명 이산 또 하고 또 달라. 그건 집단 이주인데 예, 강제 이주 당한 거거든. 그래서 그 전체 묶어가지고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으로 고향 상실이라는 개념으로 또 취급하게 돼. 그걸 다 묶으면. 그건 카자흐스탄 가면 디아스포라 문학으로 보여요. 그렇죠.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지금 말하는 망명, 이산 뭐 다 합친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죠. 그런 것을 노래할 때 항상 시인이 앞장서요. 소설은 한 발 뒤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걸 노래하면 시인이 같이 순환을 겪어도 자기가 가지는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그 공동체의 대변자가 되기 때문에 시인은 순환을 겪으면서도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보데르르 시대 이후에 유럽 시인들이 불행을 겪는 것은 그러한 개념 차이가 없는 거예요.